투데이 핫 경제입니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전월 말보다 3조 8천억 증가한 998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1월 말 수치가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최근 증가세를 보면 1,000조 원 돌파가 확실시 되는데요. 하지만 연체율도 높아지면서 올해 중소기업 파산 신청 건수는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경유 판매 가격이 8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5주차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41원으로 지난주 대비 18.9원 하락,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리터당 1,585원으로 지난주 대비 22.8원 하락했습니다. 4일 분양평가회사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민간 분양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11월 말까지 103만 99건의 청약이 접수됐습니다. 올해 아파트 청약은 서울에 집중됐는데 서울 신규 분양 단지에는 33만 775건의 청약이 접수됐습니다. 이는 전국 접수건 중에 32.1%에 해당돼 지난해 동기 대비 24만 305건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최근 전북 전주 지역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가금 농장을 중심으로 일제 정밀 검사가 실시되는 등 방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AI 위기 단계는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돼 운영 중에 있으면 고병원성 AI가 가금 농장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 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일명 슈퍼 엔저라고 불릴 만큼 지금 엔화 가치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이후에 거의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가히 광풍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일본 여행과 쇼핑족들이 급증하고 있고 또 일본 수출 기업들의 실적도 크게 오르면서 일본 주식시장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 이 엔저의 장기화로 인한 그림자도 만만치가 않고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제 인사이트에선 슈퍼 엔저의 배경과 전망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경제 인사이트 두 분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 일본 지역학부 특임 교수, 강철구 배재대 일본학과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지평 교수님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엔화 약세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그렇죠? 예. 네. 달러 기준으로 보면 지금 뭐 달러당 150엔, 33년 만에 최저치고요. 우리 원엔 재정 환율로 봐도 860원대, 15년 내 거의 최저치를 찍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슈퍼 엔저란 이름도 나오고 있고요. 역대급 엔저, 뭐 엔화 가치 폭락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네. 이렇게 엔화 가치가 급박하게 떨어지게 된 이유, 배경부터 먼저 짚고 가볼까요? 네, 근본적으로는 일본의 금리가 네. 굉장히 낮은 수준, 마이너스 금리를 기록하고 있고 그런 반면에
미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이 그동안 금리를 인상해 왔습니다. 네. 이에 따른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엔화에 대한 금액가 좀 둔화가 되고 네. 다른 통화가 매수가 몰리고 네네. 그러므로 인해서 엔저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네. 일본의 단기 금리, 전체 금리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0.1%를 기록하고 네. 있고 미국의 금리의 경우에는 5%가 넘고 있기 때문에 네. 미일 금리차가 한 5% 이상이 되고 있다. 물론 일본의 초금리는 그동안 계속되어 왔던 상황이겠습니다만은 네. 작년에는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2%를 넘고 올해도 3%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과거와 달리 일본이 인플레이션으로 시작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초금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엔화 자산을 가진 사람은 초금리로 금리 수입이 낮고 예.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엔화의 구매력이 올해 내년 계속 몇 %씩이 실질가치가 하락하게 네.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엔화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엔화에 대한 매도 압력이 새로 발생했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엔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상 수지는 흑자이지만은 네. 무역 수지가 작년에 대규모로 적자가 되고 네. 올해는 적자 규모가 다소 둔화가 됐습니다만은 적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산업이 과거에는 엔저가 되면은 다시 반등하지 않겠냐 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것이 좀 근본적으로 조금 이제 다른 상황이 됐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전 세계가 정말 긴축 정책 했잖아요. 네. 금리도 오르고 올리고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유독 일본만큼은 단기 금리는 거의 마이너스 금리고요. 이제 중장기 금리는 YCC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 이따가 저희가 그걸 살펴보게 될 텐데 또 관리하고 있고 이런 차원이니까 엔화는 다 팔려고 하고 있고 예, 그러면서 엔화 가치는 더 떨어졌다. 그러나 우리 이 교수님이 좀 묘한 여운 남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힘들어지고 있다 일본도. 예, 네. 그거는 저희가 하나씩 뒤에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강 교수님, 그래서일까요? 이 엔저, 이 슈퍼 엔저, 엔화 약세. 여기 어디가 끝 아니야? 일단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이런 주장도 일각에서는 나옵니다. 반면에 아니야, 뭐 상당 기간 엔저 더 갈 거야 이런 주장도 있고요. 이 엔저의 앞으로의 뭐 더 간다, 못 간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를 해주시죠. 사실 이제 엔저는 아베노믹스에 그러니까 한 2014년부터 추진해왔던 정책이기 때문에 네, 엔저를 바라는 것은 일본 정부가 원했던 것이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엔저를 어느 기준으로 하느냐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은 없지만 네, 예를 들어서 환화로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1,000원을 전후로 해서 네, 엔화를 보고 또 달러를 볼 때는 1달러 한 120엔에서 130엔 정도를 기준으로 볼 때 지금 현재 150엔, 네. 오늘 보니까 146엔까지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엔저라고는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러한 엔저를 일본에서는 되게 잘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그 엔저 효과로 인해서 2023년이 하나의 이제 어떤 터닝 포인트가 경제 활성화가 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됐는데 이것을 계속할 수는 없겠죠. 네. 예를 들어서 예, 뭐 당장 끊고 싶지는 않겠지만 작년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러니까 현재 이제 뭐 그 일본은행 총재가 바뀌었지만 부로다 총재일 때에 작년 9월달에 예, 150엔대에 도달했을 때에 네. 일본은행이 개입을 했었거든요. 네. 몇 번 이제 구두 개입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개입을 했는데 그것을 일단 심리적 상한선으로 본다면 최근에 이제 151엔까지 올라간 것을 네. 볼 때는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라는 시장의 하나의 이제 시그널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일본은행이 개입은 하지는 않았지만 시장이 그렇게 읽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145엔에서 150엔 사이로 이제 왔다 갔다 네.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엔저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본 경제에 좋지만은 않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 물론 당연히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네. 기업의 그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유리하지만 아무래도 원자재라든가 또는 해외로부터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네. 그것이 수입 물가를 이제 상승을 시켜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전가를 하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 네. 그렇다면 일본은행이 원했던 인플레이션의 수준이 2%보다 상한선으로 갈 경우에는 네. 이제 일본은행의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네. 뭐 YCC 정책도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2016년에 도입을 했지만 네.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7월과 10월달에 세 차례에 걸쳐서 상한선을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시켰다라는 것은 네. 이제 하나의 이 엔저 효과를 좀 상쇄하려는, 이제 상쇄하려고 마무리하려는. 하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뭐 조만간에 내년 정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형해화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네. 엔저 효과는 이 정도 선에서 최저점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강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일단은 엔달러를 보게 되면 150에는 일종의 좀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150에는 절대 안 넘기겠다. 예. 이게 넘어가면 개입하고 그러는 와중에 지금 일본 경제에서도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뭐 실질 GDP라든가 구매력이라든가 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부작용도 슬슬 나온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방향 전환도 있을 것이 아니냐. 또 이런 큰 틀에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지평 교수님. 네. 그동안의 일본,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이기도 한데 수익률을 통제했다. 그렇죠?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네, 해서 이제 딱 그 위아래를 정해놨죠. 그래서 위는 뭐 0.5, 아래로도 뭐 마이너스 0.5. 그래서 더 넘으면은 이제 일본이 개입해서 누르고 그러면서 이제 엔화 약세를 만들었는데 네. 이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수익률 제어입니다. 수익률 통제인데 네. 좀 안 하겠다. 이게 또 엔화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수익률 통제를 하게 된 것은 네. 아무래도 금리를 낮추게 되면서 이제 일본계 은행들의 금리차 수익을 보장해야 되는 측면도 있어서 네. 단기금리, 장기금리를 질서 있게 낮춘다. 이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YCC를 그만둔다는 것은 이제 전제 조건으로서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일단은 해결을 해야 되고 은행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가 수익성에 악영향을 주기 네. 때문에 예. 일본의 지방은행들에도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도 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은행이 계속 해왔던 것은 물가가 2%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오버슈팅, 3%로 물가가 오르더라도 일시적으로는 그것을 연납하겠다라는 네. 게 이제 그러다가 강했던 부분이고 위에다가 되면서 약간 좀 완화가 된 것은 네. 지금 시점에서는 2% 물가가 중요하지 오버슈팅을 너무 하면은 오히려 폐해가 있지 않냐. 네. 그러한 폐해가 나온 것이 지난 3분기 GDP가 마이너스 성장이 됐는데 네. 그것은 일시적인 숨고르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네.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이제 물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일본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계속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네. 소비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음. 그러한 부분이 이제 고려를 하면은 일본 은행의 경우에도 전체 금리를 앞으로는 단기 금리부터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하더라도 내년 춘투 네. 임금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3%로 되는지 네. 확인을 하고 한 0.1% 정도 소폭이 이제 말하자면 제로 금리 정책이 네. 유지가 되는 선에서 올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YCC를 범위를 확대하거나 네. 철폐하지 않을까 내년쯤에 그런 예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오지만 우에다 총리, 뭐 직전에 구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완화 정책을 주장하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저런 멘트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교수님이 보기에는 저런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내년에도 계속 이어가기는 좀 힘들 것이다. 네, 예. 아무래도 미조정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완화적인 환경을 유지하더라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플러스로 한다든지 아니면 YCC에서의 금리 인상 수준을
상승 수준을 1% 이상으로 예. 1.2%나 1.5%로 단계적으로 높이면서 연말까지는 YCC를 없애지 않을까 그런 내년이요? 전망도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위에 일본 금리가 계속 마이너스 제로 금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엔화를 사려고 하겠습니까? 저축을 안 하죠. 근데 앞으로는 우리 교수님도 이야기했지만은 일본의 중기 장기 금리가 0.5% 나아가선 1%까지도 올려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엔화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이제 엔저가 끝나고 이제 엔강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다만 아직까지 일본 쪽 관계자들은 그런 이제 뉘앙스는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강 교수님. 왜냐하면 올해만 놓고 보면 일본 이렇게 좋을 수가 있습니까? 뭐 일본 여행 갔다 오신 분들도 일본 호황이라고 하죠. 주식도 좋죠. 취업도 잘 돼. 완전히 잃어버린 30년 끝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만 놓고 본 일본 경제 상황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의 구인 배율을 보면 네. 우리나라가 한 0.6 정도 되는데요. 일본이 1.7 정도 되고요. 또 최근에 이제 언론이나 방송 매체에서도 뭐 30년 만에 네. 불황이 타개됐다라든가 네. 또 한일 간의 경제 성장률이 역전됐다라든가 그렇죠. 네. 또 주식의 증시도 올해 들어서 올해 초보다 30% 이상 증가했다라든가 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거시경제 지표에서 좋은 숫자들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기업들도 잘 돌아간다고 네, 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올해 100조 엔에 이를 정도로 예. 역대 또 최대 수출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수치만 본다면 일본 경기가 이제 화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수치가 보이는 착시 현상으로 또 속빈 강정이 아닐지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 그 IMF에서 최근에 낸 보고서에 의하면 독일이 예. 일본을 제치고 이제 세계 3위로 되고 일본이 이제 4위로 역전되는 GDP 경제 규모가 그렇게 볼 때는 일본이 1억 2,600만이고 예. 독일이 한 8,300만인데요. 예. 단순하게 한 4천만의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GDP 경제 규모에서 독일이 앞선다라는 부분에서는 예. 일본이 약간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한 30여 년간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사회에서 네. 또 금리가 제로인 상태에서 태어났던 세대들이 네. 보통 우리가 원 제너레이션 한 세대를 30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네. 90년대부터 태어난 그 청년들이 네. 가장 소비 활력이 좋은 친구들이 지금 현재 이제 30대, 20대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이 결국은 네. 그 어떻게 이제 이 사회를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도 맥도날드가 380엔이고 뭐 작년까지도 380엔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게 420원까지 올라갔다라는 부분에서는 네. 상당히 좀 충격으로 받아들여서 경제 활성화가 돌아간다라고는 하지만 예. 실질적인 임금 상승이 소비자 물가를 추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예. 소비가 진작에 못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시다가 지금 현재 내세우고 있는 기시다 노믹스의 네. 새로운 자본주의와도 일맥상통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임금 상승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런 경제 활성화가 네. 실질적으로 내년에 되었을 때에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결국은 임금 상승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수님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일본 국민들 자체로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히려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내년 춘투 또 내년 임금 인상률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뭐 인플레이션보다 임금 상승률을 더 올려준다면은 버틸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서서히 엔저 정책도 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조금씩 철회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그래서 아마 내년 4월 달에 춘투에 의해서 좀 일본 경기를 평가하는 부분이 또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 교수님 네. 주식 시장만 한번 놓고 올해 볼게요. 올해 정말 웃었던 증시가 전 세계에서 또 니케이입니다. 니케이 네. 225이기도 하고 돈이란 돈은 다 일본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었고요. 뭐 내년보다도 일단 올 한 해 일본 주식시장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올해 니케이 지수는 2022년 말에 네. 한 26,000 포인트에서 12월 1일이 예. 기준으로 33,431일 예. 약
28%가 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예. 뭐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보였다고 네. 할 수가 있고 네. 뭐 니케이의 11월 전망에 따르면은 뭐 일본 산장 기업의 수익이 네. 괜찮습니다. 네. 엔저로 인해서 뭐 수출은 뭐 뚜렷하게 늘어나지는 않지만은 수익성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엔화 베이스의 수출은 굉장히 많아지고 네. 나라는 뭐 제자리 걸음이 이지만, 되겠습니다만 일본 기업의 수익이라는 게 아무래도 엔화로 계산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면은 일본 기업의 수익이 2024년 3월 결산에서는 네. 전년비로 한 13%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어서 뭐 이러한 기업의 수익성 개선 흐름이 엔조에도 힘입어서 이제 주가를 올리는 예. 그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네. 또한 이러한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 일본 기업들이 그동안 네. 엔저에도 불구하고 아베노믹스 이후에는 일본 내에 투자를 많이 안 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다만 최근의 경우에는 반도체라든지 수소라든지 네.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가 조금 늘어나기 시작했고 네. 아까 교수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100조엔 투자를 한다. 네. 이런 흐름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대 네. 심리가 지금은 회복세가 더디지만은 앞으로 일본 기업들이 늘어난 수익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이것이 나중에 수출 경쟁력으로 나온다든지 네. 아니면은 뉴 비즈니스를 개척한다든지 신기술을 개발을 하지 않겠냐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다만 이제 그것은 이제 전반적인 흐름보다는 각 기업이라든지 산업 섹터별로 이제 차별화가 되는 흐름이 네. 나타나고 있고 일본 토요타의 경우에는 내년 3월 결산에서 4조 5천억 엔을 넘는 영업이익이 기대되고 있고 자동차에 대한 기대는 있습니다만 반면에 토요타가 EV 전기차 전략이 좀 늦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요타에서는 굉장히 최근에는 EV에 대해서 주력으로 하고 있고 여러 차종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 장비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고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캐논 같은 데서는 새로운 노관 장치의 기술을 개발을 하고 지금 EUV 첨단 노관 장치에서 네덜란드의 ASML이 네. 주도하고 있는 시장에서 이 새로운 기술,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이러한 이제 노관 장치라고 하는데 이런 노광 장비요. 네, 노관 장비. 네. 이런 물론 옛날에는 캐논도 노관 장치를 했었는데 네. 이제 많이 경쟁력이 떨어졌다가 이번에 좀 회복하려고 네.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일본 기업들의 시도들이 계속 움츠려 왔고 이제 내부 유보만 축적해왔던 일본 기업이 이제는 조금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한 기업 중에는 주가가 좀 회복세를 보이는데도 나오지 않겠냐 그런 기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조심스럽지만 내년 전망은 어떨까요? 근데 교수님 이야기 다 들어보면 실은 이게 상당 부분이 엔저에 따른 주가 급등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네네. 내년 전망을 놓고 뭐 세계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내년에도 일본 주식시장 좋다. 그 저간에는 내년에도 엔저는 이어간다. 뭐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던데. 네, 일본 은행의 금융 정책 변화가 예. 급격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예. 이제 완만한 이제 정책 변화 그 속에서 이제 전반적인 금리 완화 기조는 유지하고 네. 아마 내년에도 마이너스 금리는 간다고 본다면은 엔저가 엔고로 바뀌더라도 그 범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일본 기업의 수익에는 타격은 크지는 않다. 네, 다만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다운 트렌드 조금 둔화가 되기 때문에
일본 경제 성장률도 올해는 1.8% 수준이라고 보면은 내년에는 한 1% 내외로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상승률은 좀 둔화가 되지만은 이제 상승 모멘텀 자체는 좀 유지되지 않겠냐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일본 경제, 일본 주식시장 탄력받았다. 네. 예, 그러니까 그 탄력이 적어도 뭐 1, 2년은 더 갈 것이다. 또 이런 분석도 함께 해주셨고요. 강 교수님, 주식도 주식이지만은요, 엔테크라는 일명 엔테크입니다. 아예 엔화를 사기도 하고 뭐 엔화 ETF를 가지고 어떻게 하기도 하고 좀 다양한 곳에서 이 엔테크를 하게 되는데 그 기조에는 이제 엔저가 뭐 엔고로 바뀔 것이다. 이런 또 기대감 때문이기도 하죠. 다양한 우리 엔테크 방식들 먼저 정리 좀 한번 하고 가볼까요? 예,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볼 수 있겠는데 네. 우선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은 환전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워낙 우리 지금 550만 명 정도가 네. 일본에 여행을 갈 정도로 지금 이제 엔화를 환전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실질적으로 지금 엔화, 그러니까 전체 환전 비율에서 한 40%가 엔화 환전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예. 우리가 엔화를 환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시중 5대 그 은행 기준으로 보면 작년 대비 4배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4배요? 예, 그 정도니까는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엔화가 워낙 저렴하니까 나중에 엔고가 되었을 때에 이제 그 환차익을 있겠고. 이제 구하겠다라고 하는데 예.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환차익이 그렇게 크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네, 네. 워낙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또 여차하면 일본 뭐 놀러 가지 네, 뭐 그렇죠.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안 쓰게 되더라도 네. 또 내년에 놀러 갈 수도 있고 네. 후년에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엔화를 바꾸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엔화 예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엔화 예금 잔액이 하나로 한 10조 원 정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당연히 엔화가 하락했기 때문에 엔화를 이제 예금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상승했을 때 분명히 이제 환 차익은 이제 네.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또 이게 또 장점이 뭐냐면 세금이 붙지 않고 아. 다만 이제 수수료는 이제 내야 하는데 네네. 문제는 엔저 현상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엔저로 갈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걱정이 있죠. 그렇죠. 앞서게 되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방금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예.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일본에 직접적으로 증시에 뛰어들어서 네. 일본 주식을 사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엔 선물 ETF라든가 또 일본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본에 상장된 미국 ETF라든가 이런 데 이제 투자를 해서 예.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현재 이제 1천억 원 정도에 도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증권사에 수수료를 낼 뿐만 아니라 그 매매 차익에 있어서 15.4%인가의 그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네. 이 역시도 엔화가 엔고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수수료 빼고 맞아요. 세금 빼고 못 빼고 네. 하면 그렇게 큰 차익은 아닐 것 같아서 네. 항상 한번 예의주시하면서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우리 또 투자자들,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공격성이 강해요. 지금 엔 선물까지도 뛰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이 교수님 네. 이제 엔화의 이제 강세로의 반전을 노리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더 엔저일 가능성 누가 알겠습니까? 또 남아 있는 것이고요. 이 엔테크에 대한 조심성, 위험성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조언해 주시죠. 네, 환율도 주식처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경제학자들도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다. 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이 환율을 맞추기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투자 목적에 이제 엔화를 매입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 네. 그런 행위다라는 것이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국의 상대적인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실효 환율을 네. 보면은 엔화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중국에라든지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예. 있는 흐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과 달리 미국의 금리 인상에 동조하는 네.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일본에 엔조도 있기 때문에 경합하는 품목도 있어서 이제 일본 엔화처럼 같이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고 예. 이것이 내년에 엔고가 반전되더라도 앵고로. 그렇죠? 앵고로. 네. 그것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예. 아니면 동결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요인들은 원화에도 작용한다. 음. 근데 우리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 실효 네. 환율이 그 엔화도 상승하지만은 원화 가치도 상승할 수가 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엔달러 환율에서 엔고가 한정된 범위에 그치고 그리고 원화는 달러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네. 상승한다 했을 때 원행 환율이 원화 대비 엔화가 크게 오를 것인가 하는 부분은 물론 다소는 오를 수는 있습니다. 네네네. 엔화 엔고가 될 수가 있는데 뭐 100엔 단 뭐 900원 네. 이런 식으로 오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투자 비용 엔화 예금을 하면은 네네. 이자도 안 나오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수수료도 필요할 거고 엔화 예금에서 꺼냈을 때는 네. 또 이제 환전을 해야 되는 거기서 그 마진이 빠지기 때문에 네. 은행적으로 그런 것도 생각하면은 이제 리스크를 부담해도 졌다라는 범위를 각 개인들이 어느 정도 정해서 네. 이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 교수님 말씀은 앞으로 엔화가 강해지려면 달러 약세일 텐데 엔화도 강해지지만 원화도 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격적으로 엔테크를 또 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원화가 강해지니까 차라리 이럴 땐 원화 테크를 하는 게 또 맞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또 주의점도 함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관광, 여행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역대급 엔저 현상으로 지금 투자 쪽뿐만 아니라 일본 여행이 그야말로 화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 관광국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국인이 63만 명이나 방문을 해서 역대 10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요, 이 엔저 현상으로 나타나는 현재 이 상황들, 우리로서는 그저 편하게 바라볼 수만은 없습니다. 자, 준비한 영상 보고 난 후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죠. 강 교수님, 네. 일본 여행 광풍입니다. 네, 그죠?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그 열풍이요, 관광 열풍이? 그래서 저도 2023년 들어서 3번이나 일본을 갔다 왔는데요. 뭐 공사해서 갔다 왔는데 예. 사실 이제 한국인들은 사실 이제 상당히 공격적으로 해외 여행을 많이 가고 있죠. 우리나라의 뭐 여권 소지 비율이 한 67% 되고 예. 일본이 한 17%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코로나 예. 이전에 2019년도 일본이 수출 규제 이후에 우리가 워낙 뭐 그 노저펜 이슈로 일본을 예, 가지 않았고 맞아요.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안 갔기 때문에 억눌린 여행을 이제 가게 되는데요. 예. 사실 유럽으로도 갈 수 있지만 동유럽의 경우에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나 그 전쟁이 있고 네. 또 서유럽의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빈대 때문에 좀 여행에 대한 좀 그런 그렇죠. 수요가 좀 줄어드는 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가장 가깝고 여행에 대한 피로를 없앨 수 있는 일본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네. 특히 지금 12월 1월 달의 경우에는 이제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의도가 홋카이도에서부터 오키나와까지 약 22도의 의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같은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느끼지 못하는 계절을 일본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뭐 지금
가고시마라든지 기타 큐슈 뭐 그 외에 이제 일본 지방에까지 네. 그 노선이 이제 확대가 되다 보니 일본인들도 여행 가지 않는 섬이라든가 지방의 이제 소도시까지 이렇게 한국 여행객들이 이제 많이 가고 있다 보니까 네. 일본 전체 해외 관광객의 해외 관광객의 입국 비율이 한 1990만 명이라고 그래요. 네. 그 중에서 550만 명이 우리 한국인이다 보니 네. 3명 중에 1명이 이제 한국인인 셈이 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돌 던지면 정말 이 씨, 김 씨, 박 씨가 돌을 맞을 정도로 일본에서 그 정도로 이제 많이 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일본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게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뭐 광장시장에서 바가지 요금도 있고 하지만 예. 일본은 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지켜져 있고 아. 또 워낙 또 깨끗하고 친절하다 보니까 예. 국내 여행에서 바가지 요금을 쓰느니 차라리 일본에 가서 뭐 저렴한 다이소에서부터 예. 백엔샵에서 뭐 명품 시장까지 음. 쇼핑을 하고 오는 것도 큰 무리가 없고 워낙 또 LCC 항공사가 워낙 잘 발달되어 있어서 예. 여행하기 좋은 나라가 일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명품 같은 경우에는 뭐 엔저 때문에 더 수요가 급증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 교수님, 네. 뭐 또 일본 전문가시니까 일본의 관광의 그런 뭐 수준 상황도 잘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다 빠져나가면 우리 국내 관광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우리 입장에서도 관광객 유치 정책이 네.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죠. 물론 정책만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 네. 관광 산업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네. 발전하려면은 외국인을 유치한다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내국인, 우리 국민들의 관광 이제 산업의 대상으로 한 이제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바가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도 해결을 하면서 결국은 좀 지금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인프라, 뭐 지방 항공사라든지 네.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고,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동경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가 굉장히 관광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서울을 주로 많이 오는데 이제 네. 관광 수요를 이제 지방으로 돌리면서 이제 수익성을 높이는, 그리고 조금 더 장기 투숙형 그런 관광도 일본에서는 많이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움직임도 좀 볼 필요가 있고, 아무래도 서울에서 지방으로 연계해서 그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 또 이렇게 엔저가 지어간다면은 내년에도 정말 일본 관광 또 뜨거울 것 같은데, 우리 국내 관광 업계 또 국내 관광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이지평 교수님한테 계속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관광에서 좀 더 산업을 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엔저가 나오면서 우리랑 일본은 뭐 자동차도 그렇고 다 산업들이 맞물려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수출 가격 경쟁률은 악재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부분을 또 한번 점검해 주시죠. 뭐 엔조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출은 뭐 뚜렷하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엔조가 지속돼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의 반도체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본에서 산업 자체가 약해졌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도 엔조만큼 가구만큼 우리한테 영향은 없습니다만은 다만 우리나라가 가장 이제 경합하는 품목이 많은 게 일본이라고 한다면은 예. 여러 산업별로 조금 상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예. 뭐 자동차 산업 같은 데는 아무래도 일본하고의 경합이 그렇죠. 있고 네. 뭐 EV라든지 예. 차세대 자동차의 경합이 앞으로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 또 절간 산업의 경우에는 네. 일본이 고품질의 절간제가 많이 한국에 최근에 유입했다 이런 보도도 있고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예. 부분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전자 부품 음. 같은데 이제 일본의 이제 소부장으로 네. 국산화한다 이런 네. 정책도 있어서 우리가 성공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품에서 엔조가 되면은 이제 국산화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일본 기업하고의 경합이
심해지고 타격을 보고 있는. 소부장은 원래 일본이 잘하는데 엔저까지 있으면 더 네. 압도하겠습니다. 예, 네, 부품 그런 쪽은요. 쪽이 예.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업종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예. 아무래도 이제 전자 부품 중에서 예. 일본이 강한 예. 뭐 파워 칩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콘덴사 네. 이런 쪽이 기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반도체 쪽도 역시 일본도 회복되는 뭐 그런 또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자, 앞서도 이 이야기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것들, 일본이 워낙 자국적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그건 뭐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해외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 엔전, 우리 한국 경제, 우리 한국 산업엔 악재죠. 예, 악재죠. 그 뭐 역대급 엔화의 하락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뭐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과의 가격 경쟁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경합도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좀 가격 경쟁이 떨어진다라고 네. 일차원적인 해석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예. 얘기냐고 한다라면 예. 경합도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선진국으로서 우리나 일본이나 같은 제조 왕국이고 네. 또 첨단 산업이나 4차 산업에 필요한 제품들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경합도가 높은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남아라든가 개발도상국하고 경합도가 높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경합도가 높다라는 자체는 양의 상관관계는 있을지언정 이제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측면이에요. 예. 예,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일본하고 우리가 지금 경합도가 예를 들어서 100으로 볼 때 한 69 정도 되고요. 네. 그래서 2012년 이후에 점차 이제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 간의 경합도가 높은 그런 품목은 네. 이지펑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반도체, 자동차, 철강, 네. 또 석유화학이라든가 전기전자, 뭐 선박 이런 등에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가 인도 같은 우리나라가 옛날서부터 시장 점유율이 높았던 곳에서는 일본과 경합도가 있는 제품일지언정 예. 우리가 우세하고요. 예. 동남아에서는 지금 이제 일본과 경합도가 있는 부분에서 좀 뒤처지는 부분은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품목별로 좀 구분해서 네네. 경합도가 높다고 하는 부분 자체만으로 문제를 삼지 말고 국가별로 구분을 하고 네. 또 품목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이 무엇인가? 예.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든가 우세하고 인도에서도 자동차 시장은 역시 한국이 이제 우세하고요. 휴대폰의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과 경합도가 높죠. 네. 또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요. 현대 기아차가 그러니까 지난달에 미국에서 판매 실적을 보면 역대 최다였다라고 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타는 워낙 막강하지만 예. 혼다라든가 마즈다, 뭐 그 스바루라든가 이런 자동차 브랜드를 제치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그 10월달에 12만 대 이상을 이제 판매를 했고요. 또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오히려 토요타보다 우리가 더 토요타가 한 3만여 대, 네. 우리가 한 5만여 대 정도 이렇게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옛날에 우리가 세웠던 공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엔저이면 해외에서 경쟁을 갖춰서 우리의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지금은 엔화의 그러니까 그 환율의 변동을 예. 기업들이 리스크를 테이크를 하기 위해서 지산지수 전략, 네. 즉 현지에서 생산해서 현지에서 판매를 하다 보면은 환율을 어느 정도 해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그 경합도만으로 한일 간의 어떤 우리나라 경제에 나쁜 악재를 끼친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죠. 해봅니다. 엔저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10년처럼 엔저 나왔다고 한국 뭐 다 아웃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은 아니고 경합도 혹은 지역도에 따라서 엔저도 우리 한국 산업이 한국 경제가 극복할 수 있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장기화될 경우에는 좀 부담은 되겠죠, 엔저가요? 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본 기업들이 이제 엔저에 힘입어서 투자를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 일본하고 뭐 경쟁하고 있는 경합하고 있는 네. 뭐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선박, 네. 조선 이런 분야에서 일본이 이제 차세대 제품으로
전환하려고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주력 상품이 뭐 탈탄소화, 뭐 새로운 수소 에너지를 활용한다든지 네. 석유화학의 경우에도 소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원료가 되는 부분을 혁신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측면에서도 EV가 하나의 초점이 되고 있는데 네. 현대가 토요타보다는 먼저 앞서서 네. 했습니다만은 토요타 자체도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을 하면서 이제 또 뭐 새로운 제품 모델을 다양하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이제 경쟁 흐름이 이제 뭐 다소 한일 간의 이제 경쟁 강도는 떨어졌습니다만은 이것이 계속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좀 남아 있다고 할 수가 있고, 특히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네. 일본이 이제 큐슈 지역에 TSMC를 라는 네. 대만 기업을 유치를 하고 여기에 차세대 건전 기술을 많이 도입을 하면서 일본 기업의 반도체 관련 기술을 끌어올리는 네. 그러한 노력을 하는 한편, 푸케도에 라피다스라는 새로운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뭐 라피다스 자체는 이것이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지금이 이제 미국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프랑스의 네. 반도체 관련 연구소들이 같이 공동 연구를 하면서 이제 차세대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하고, 라피다스 자체는 2나노를 목표로 하고 그렇습니다. 있지만 네. 한 1나노, 1.4나노까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이라서 이런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하고 우리의 경우에도 뭐 차세대 제품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기존 산업의 고도화, 그리고 이제 뭐 스타트업을 네. 육성, 성장 육성하는 네네. 방법. 그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시간은 많지 않은데요. 그래도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강 교수님, 네. 지금까지는 이제 민 쪽 얘기를 했고 관 쪽, 정부 쪽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통합 수합도 체결이 됐었고 끝으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역할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사실 이제 환율 변동에 따른 우연 관리에 대한 책임은 개별 경제 주체가 다 책임을 져야 되죠. 네. 그런데 이제 국제 통화 정책의 급격한 변동이라든가 일본이 이렇게 뭐 10년 이상 네. 이렇게 엔저 정책을 취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정부나 한국은행이 적절하게 이제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네. 경제 상황과 괴리된 그런 환율 하에서 개별 기업이라든가 개별 주체가 이 외환 관리를 한다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이 이제 원화의 강세로 인해서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게 되면 국내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그럼 부가가치가 또 줄어들게 되고 그것이 이제 소비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90년대 일본의 경기 침체를 10년, 20년, 30년을 가져왔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이런 이제 환율 변동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중앙은행이 이제 그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좀 적극적으로 환율 정책을 잘 대비했으면 한다라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자,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면서요. 부고, 건강검진 이런 다양한 문자가 오는데 관련해서 스미싱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도 아주 진화를 하고 있어서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작년 7월 설치된 우리의 보이스피싱 범죄 정보 합동수사단도 지금까지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면서 이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선 점점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사이버 금융 사기 범죄의 사회적 경제적 피해 또 그리고 이들의 수법들 또 잡을 수 있는 해법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